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볼 주제는 외계 생명체 탐사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외계 행성계 탐사 배웠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로 외계 행성을 찾는데 첫 번째가 식현상이었습니다.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중심별이 거느리는 행성이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는데 중심별을 가리게 되면은 광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행성을 거느리지 않았더라면 광도가 일정하게 우리 관측이 될 텐데 행성을 거느리게 되면은 그러한 행성이 이렇게 가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도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알아내는 게 식현상이었고요. 우리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 했었습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선 방향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을 중심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 행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도냐면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이 중심별이 무언가 우리의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되면은 빛이 오는 그러한 파장에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중심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다. 그러면은 적색 쪽으로 뭔가 치우쳐지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은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것은 행성에서 오는 빛이 아니에요. 행성은 빛을 못 냅니다. 우리 중심별에서 오는 그 빛의 변화를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우리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먼 천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관측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뭔가 이렇게 지나가요. 중심별이. 질량을 가진 것은 빛을 휘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밝기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중심별이 거느리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 또한 질량이 있으니까 뭔가 밝기 변화가 이렇게 뾰족하고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중력 렌즈 현상으로도 우리 외계 행성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직접 관측으로도 어렵지만 찾을 수는 있었다. 그런 것들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단 한 가지예요.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과연 무엇일까? 그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구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일까요? 이것은 답이 없는 질문이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던가 아니면 나 혼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유일한 행성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정말 광활합니다. 이러한 우주에 우리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우리밖에 없다. 그것은 정말 낭비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러한 광활한 우주에 정말 우리밖에 없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는 그 가족에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서 쑥쑥 크고 있죠. 하지만 우리 태양계라고 할지라도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에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몰라요. 유일하게 우리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른 행성들과 달리 지구에만 무언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의 존재라는 거죠. 다른 행성에서 태양과 가까운 이쪽에서는 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증발해버렸을 거고 먼 쪽에서는 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춥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려면 참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물도 있어야 되고 중심별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지구 자기장도 있습니다. 이 지구자기장으로부터 우주로부터 이렇게 날아오는 그 유해한 것들을 차단시켜주죠. 뭔가 이런 조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 케플러 452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케플러 452라는 별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케플러 186 시스템도 있고요. 보시면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뭔가 초록색깔 영역이 칠해져 있습니다.
밑에를 볼까요? 솔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죠. 중심별 태양이 있고 여기 머큐리 수성 있고 비너스 금성 그 다음에 얼스 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 색깔 영역으로 색칠되어 있는 곳에 지금 지구가 있어요. 이 초록 색깔 영역은 생명 가능 지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역에서만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우리 케플러 별들에 대해서 외계 행성이 어떻게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이 영역 안에 그러한 행성이 있다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보면요. 첫 번째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존재. 우리 대기 가지고 온실효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온실효과가 있어야지 적절한 온도 유지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의 존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가 있어야 자외선도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기장의 존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별의 질량, 이것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좀 이따가 한번 이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적당한 행성의 크기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조건은 바로 액체 상태의 물 존재인데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고요. 그 다음에 물은 비열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은 부피 변화에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가진 이러한 성질 때문에 생명체가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물 분자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화학 시간에 배운 분들은 뭔가 익숙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고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산소랑 HH, 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가 결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4.5도라는 뭔가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물 분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데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여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분자의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극성을 띠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고 그러한 성질 때문에 뭔가 물이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입니다. 물은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생물체들이 수건의 물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여러가지 물질들을 쉽게 공급받거나 체내 독성 물질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은 좋은 용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물의 비열입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땅이랑 물이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를 줄 때 어떤 게 더 빨리 가열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땅이거든요. 물의 온도를 높이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듭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그것을 우리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려면은 1kcal의 열량이 필요한데요. 같은 양의 구리와 납을 1도씨 높이려면은 납보다 구리의 약 3배의 열량을 가해야 됩니다. 지금 납 같은 경우는 0.031의 비열을 가지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0.092의 비열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납을 1도씩 높이는 것보다 구리 1도씩 높이는 게 3배 정도 더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물질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열은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물은 이러한 비열이 크다라는 거. 그러면은 물이 비열이 크다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 열을 뭔가 보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생명체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바닷속만 생각해도 갑자기 바닷물이 10도였다가 30도 되었다. 갑자기 마이너스 50도가 됐어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체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물의 부피 변화입니다.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더 작아지므로 겨울에 강이나 호수는 표면부터 얼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수면 아래의 생명체들은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잠깐 보고 가시면은 우리 얼음이랑 물에 대한 부피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피를 보시면은 물이 점점 얼려고 해요. 그래서 4도씨에서 이제 0도씨까지는 뭔가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얼음이 되니까 부피가 확 증가했죠. 다시 말해서 밀도가 엄청나게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얼음이 되면은. 그러면은 밀도가 작다라는 것은 우리 해수를 생각하면은 표면부터 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표면부터 얼기 때문에 그 아래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 어떠한 것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결론은 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생명가능지대입니다. 생명가능지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나타내는 별 주위의 궤도 영역을 생명가능지대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태양이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지금 지구 이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이 정도만큼의 영역,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가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가능 지대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위쪽으로 갈수록 별의 질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별의 질량이 크니까 이러한 생명가능 지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계열성에서 별의 질량이 클 때 광도 어땠죠? You can't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the club. 그렇죠. 높았죠. 다시 말해서 내뿜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같은 위치라면은 작은 애보다 큰 애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을 거고 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이 증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살짝 뒤쪽으로 간 거예요. 난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난로의 그 강함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겠죠. 살짝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173쪽에 탐구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른 생명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방금 보았던 그래프 나타나 있고요. 첫 번째 질문, 별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가능지대의 거리와 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지금 생명가능지대의 거리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점점 넓어질 거고 중심별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무엇인가? 지구죠. 여기 지구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H활도에서 주계열성의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주계열성에서 질량과 광도는 어떤 관계였죠?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태양과 비교하여 스피카와 백두자리 6일비의 생명가능지대의 거리와 폭을 추정하고 광도가 큰 별의 장점과 광도가 작은 별의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스피카의 질량이 백두자리 6일비보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난로의 그 세기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따뜻해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죠. 다시 말해서 생명가능지대는 질량이 큰 중심별이라면은 더 넓어질 거고요. 스피카 같은 경우는 질량이 백두자리 6일비보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난로의 세기를 강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생명가능지대 멀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따뜻한 정도 생각해 볼까요? 난로를 가장 약하게 틀었을 때 이 정도만큼 따뜻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가장 강하게 틀면은 이런 식으로 따뜻한 영역이 확대되겠죠?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큰 스피카 쪽에서 생명가능지대의 거리는 중심별로부터 멀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은 넓어질 것이다. 정리하면은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광도가 큰 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광도가 큰 별은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넓기 때문에 행성들이 그 안에 위치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광도가 작은 별은 너무 약해요, 난로가. 그러면 따뜻한 영역이 좁잖아요. 광도가 작은 별은 생명가능지대에 행성이 위치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탄생한 이후 생명체가 등장하기까지 약 10억 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탄생과 별의 수명을 고려할 때 광도가 큰 별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스피카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높습니다. 한 10배 정도나 되는데요. 스피카의 수명은 약 1억 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명체가 등장하기까지 10억 년이 걸렸는데 1억 가지고는 생명체가 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광도가 큰 별, 다시 말해서 질량이 큰 별은 생명 가능 지대가 넓어서 뭔가 행성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은 맞지만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는 살짝 어려울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도 있고.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됩니다.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중심별의 질량이 크게 되면은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므로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그러한 행성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인 경우 예상 수명이 약 25억 년이다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는데 약 40억 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수명이 약 25억 년인 별 주변의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겠죠. 반면에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경우 너무 작으면은 에너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별 주변의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매우 좁기 때문에 행성이 그 좁은 폭에 위치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또한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행성이 동주기 자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고야, 또 어려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주계열성 중 K형, 우리 O, B, A, F, G, K, M. K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은 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계열성에서 온도가 낮으면 질량이 작은 애들이잖아요. 주계열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데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매우 좁아서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을 확률이 낮고요. 또한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중심별로부터 받는 힘이 크게 작용하므로 시간이 흐르면은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행성의 한쪽 면만 가열되므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질량이 작은 별,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좁거든요. 만약에 이 위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영역과 그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심별이랑 가까우니까 우리 만유인력 생각하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힘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공전, 도는 거랑 이렇게 혼자 도는 자전의 주기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한쪽 면만 계속 보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은 에너지를 받고 반대편은 에너지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주기 자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대기의 존재인데요. 이거는 쉽습니다. 대기는 중심별에서 오는 자외선 등 생명체의 해로운 전자기파를 막아주는데요. 지구만 생각하더라도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이렇게 차단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온도차를 줄여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대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붙잡아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행성 같은 경우는 우리 수소마저도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구는 살기 좋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연현상들과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 속에서 이렇게 빵 하고 터져서 생겼을까? 아무튼간 우리 지구는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볼 조건은 자기장의 존재입니다.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태양풍도 막아줄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과 태양풍을 차단해서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조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우리 보름달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달은 지구의 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성은 행성의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행성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많은 조건들, 이 지구가 그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망각한 채 우리 지구를 계속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러한 지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계 행성계 탐사 그리고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외계 생명체 탐사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는 행성이나 행성의 위성을 후보로 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태양계에서의 그 생명 가능 지대의 영역을 계속 관측하다 보면은 뭔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특히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알려진 화성의 소저너, 큐리오시티 등의 탐사정을 보내서 물과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길이 2.9m, 높이 2.2m, 무게 900kg 정도의 소형차 크기로 아주 큰 탐사차죠. 큐리오시티의 주요 임무는 화성의 지질 조사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고 미래 인류의 화성 탐사에 필요한 연구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SETI 한번 소개해보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로 전파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우주에서 들어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찾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마치 다른 외계 행성을 찾듯이 외계 행성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를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한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한 신호를 찾는 것을 우리 SETI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외계인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시작된 세티 프로젝트로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주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세티 코리아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를 잡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주에서 이렇게 별에서 나오는 별빛 중에 특정한 신호만을 따가지고 제가 신호를 확대 증폭을 시켜가지고 관측을 합니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를 잡는다면 이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1960년대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할 당시에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나 현재는 민간인 중심의 세티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성과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주와 생명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류가 가진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밖의 생명체 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루게 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들을 때는 좀 흥미로운데 문제 풀 때는 살짝 흥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간 살짝 흥미롭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살짝 영역을 넓혀서 은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게 될 겁니다. 우리 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것보다 사이즈가 큰 은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은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